경남 남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전북, 충청 등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내일은 전국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8도에서 11도 정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헌법재판소가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상권 분립 원칙에서 어긋난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 헌법, 헌법재판소 같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이제 마무리됐지만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위헌을 주장해온 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공수처가 위헌 논란을 딛고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매 순간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수처 차장 인선과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뭐가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수처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공수처 순항 조건엔 정치권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비롯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과 함께 지역 기상 상황도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눈은 그친 지역이 꽤 있지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피해 상황은 없는지 정보를 좀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데 오늘 구체적인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62명 줄어든 4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76,92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이 479명, 해외 유입이 18명이었는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58명, 그리고 비수도권 확진자가 총 222명이었습니다. 정부는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관련 시설에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또 별도 방역 수칙까지 만들었지만 당분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한 20여 곳 된다고 그동안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연구시설까지 포함하니까 40곳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 6시까지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방역당국과 이 서울시 등 각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가 총 34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한 6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한 대형 교회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오늘 광주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안디옥교회 확진자가 사흘 만에 21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오후 2시에는 31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4일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이 교회 부목사와 그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부목사의 자녀가 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합숙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서 방역당국에서 이 선후관계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디옥 교회가 IM 성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인 안디옥 트리니티 CAS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감염 연결고리와 이 관련이 있는지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는 지난 24일 5차례로 나눠 진행된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맡았는데요. 당시 예배에는 한 번에 최대 150명이 입장하는 등 이 모두 이제 누적 55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예배당 좌석 총수가 2,000석이어서 그 20%인 400석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거리두기 지침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은 지킨 걸로 이 방역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어떤 교회 측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서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지금 방역 당국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IM 성교회 측 N차 감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광주 광역시 상황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협조를 좀 해야 될 텐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역학조사가 좀 쉽지 않다고요? 네, 일부 대상자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금 수십 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신도들의 협조가 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에서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당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553명입니다. 근데 교회 측에서는 이 5차례로 나눠서 진행됐고 이 가운데 중복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복 참석자 150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한 40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다. 근데 이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 확인한 검사 인원이 240명이고 또 익명으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받은 교인을 더하면 총 360명 가량의 검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남은 게 한 40명 정도라는 게 이제 교회 측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에서는 이 40명에게 오늘 오후 10시까지 검사를 받도록 개별 연락을 지금 돌린 상태이고 또 검사받은 신도 명단에 대해서도 이 교회 측에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측의 설명대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맞는지 이걸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음모라던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던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중앙일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 24일 일요일 예배를 진행한 안디옥 교회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를 했던 걸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에 이 광주시가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좀 역시 당시에 논란이 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참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범을 보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를 주말로 좀 미뤘어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고 최근 이 성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지역 감염 중에 계속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직장, 그리고 가족, 지인 모임, 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직장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기업 관련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경기 평택시의 이 제조업체 사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종사자 36명이 확진됐고, 같은 지역의 일가족 직장 관련해서 지난 23일 이후 직장 2곳에 걸쳐서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중구 복지시설과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현재까지 각각 21명 또 28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이 태권도장 관련 신종 코로나 이 확진자가 속출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안동시는 유치원생, 보건교사, 기존 확진자 가족 등 이 안동시 내 태권도장 집단 감염 관련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동안 이 태권도장 관련 양성 판정이 난 사람이 45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가 이 환자 절반을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 태권도장 사례에 대해서 아직 집단 감염 첫 경로를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던 게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네, 그 서울역 노숙인 시설에서 이 확진자가 21명 파악됐다고 서울시가 오늘 밝혔는데요. 지난 26일까지 12명, 그리고 27일 하루 동안 시설 이용자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그 오전에 파악한 바로 이제 21명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다른 노숙인 시설을 상대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604명을 검사해 2명이 확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숙인 시설 동사자 그리고 이용자를 전수 검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시설은 30일 오전 9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최근 7일 이내 음성 통보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수칙을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무료 급식에 한해서는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별도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평택시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행정명령입니까? 네, 다음 달 1일부터 이 평택시 시 내에서 이제 네. 직업 소개서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주에 한 차례씩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업체 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원룸 형태의 사회 기숙사에서 2명 이상 공동 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한 번에 한해서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향 조정 시까지 유지가 될 예정인데요. 평택시 관계자는 최근 2주간 관내 기업체에서 직업 소개서를 경유한 일용직 근로자, 또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이 다수 확진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교육부가 오늘 2021년도 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매일 등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또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2.5단계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이제 2.5단계에서도 이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이 소규모 학교를 어디까지 소규모 학교로 볼 거냐는 기준도 이제 좀 느슨하게 풀어서 원래는 전교생이 300명 내외여야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봤는데 이제는 300명 이하거나 또는 300명이 넘고 400명이 넘더라도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이면 소규모 학교로 이제 간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학기 학사 일정은 예정대로 3월에 개학을 하고요. 11월 셋째 주로 예정됐던 이 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연기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배치해서 학교 방역 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지난해 1년 동안 보육 문제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를 여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교육 당국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결국 밝혔어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그 설 연휴 전에 이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이 지급 시기 문제를 그 당정과 사전에 논의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네. 방역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 재난 기본소득 발표에 대해서도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이 지사는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도 당정의 요청, 그러니까 방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열흘간 충분히 숙고했고 이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정책위 의장과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한 것 같다면서 이 당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그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문자가 들어온 게 있는데 9292님께서 지금 광주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이곳에 코로나 환자가 약 150명 정도 늘어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 편의점이 안디옥 교회 근처라서 오고 가는 손님들이 무서워져요. 어서 빨리 진정이 돼서 마음 편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도들이 조금 좀 방역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역학조사에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른바 공수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네, 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유연 취지 주장 헌법소원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 측은 먼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중에 어디에도 소속된다는 점이 법률상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상권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의 소속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 기소 업무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사무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각부 형태 및 소속기관으로 두어야 함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이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해 보면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하에 공수처를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판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청구인 측이 이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검사만이 행할 수 있는 직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이 조항을 위반해서 국민기복권 그리고 검찰 사법행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 및 내용은 일반 형사 절차와 같아서 수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또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님에도 영장실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국민의힘 측이 주장해온 것, 또 일부 인사들은 공수처는 괴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는 정치적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에 불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대변인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면서도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조종을 울렸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의미를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로 채워진 헌법재판소의 코드 결정이었다면서 오늘 헌재 결정은 헌정사의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공수처라는 그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게 국익에 아니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물론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그 어떤
그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것만을 창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뭐 기존의 어떤 법학자들의 주장도 그랬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 점이 확인이 된 셈이고요. 네. 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문제를 뭐 거론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좀 부당한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점은 좀 어떤 사회 통합이나 뭐 사법부의 신뢰성 측면에서 좀 다소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법원도 비슷하고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 이렇게 사실 다 비슷한 구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하고 또 지금 이제 공수처 검사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런데 준비 작업의 속도가 아무래도 붙겠죠.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김준욱 공수처장이 그 오늘 오전에 이미 이제 그 공수처 법에 대한 헌재의 그 위헌 판단이 나오는 때에 따라서 이제 그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오늘 오후 5시에 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합헌 결정으로 이 법적 족쇄가 풀리자 이 곧바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서 이 공수처 차장으로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그 김진욱 처장은 이 그 차장 제청 대상자에 대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 출신은 아닌 거죠? 판사 출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네. 사실 검사 출신을 하지 않을까? 차장으로 제청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판사 출신을 지금 제청을 했는데 판사 출신을 선정한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뭐 그 점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좀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그 직접적인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 전담 법관 그리고 그 서울고등법원 부패 사건 전담부 등을 거쳤다면서 네. 직접 수사를 한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특히 부패 사건 전담 판사를 한 데 대해서는 이 그 고위공직 비리 척결이라는 공수처의 이 설립 취지와 잘 맞는 인사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이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공수처 미첩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뭐 딱 잘라서 뭐 어떤 방향의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첩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점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어서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이른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도 역시 이 이첩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또 반면에 공수처가 이 현재 형편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구성한 입장이어서 수사할 여건이 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이첩 부분을 이제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서 이게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렸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헌재 결정문을 좀 찬찬히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네, 이 표현이 참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례적인데요. 네. 이낙연 대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당 소속 의원이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을 내는 데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반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셈인데요. 네. 이낙연 대표는 당론은 아니고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이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 찬성 의사를 전달받아서 탄핵소추안 발의 종족수를 넘겼고요. 곧 이것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제출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아니면 법사위 회부가 없더라도 이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탄핵
지금 그 이탄희 의원이 탄핵 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발의 종족수는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할 때 그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과반인 거죠. 예, 제적 과반입니다. 이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과반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탄희 의원의 제안이 뭐 이 탄핵 제안이 소추안이 당 내 여론을 뭐 100% 설득한다. 뭐 아마 이렇게 되면 좀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좀 다소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이게 네. 오늘 오후 거의 한 뭐 대여섯 시 돼서 이제 갑자기 나온 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야당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반응은 없고요. 오히려 여당 내에서 이게 좀 어떤 이 말하자면 이제 소위 법무부 대검찰청 간의 어떤 갈등이 지금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그 지금 퇴임을 앞둔 판사에 대해서 지금 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굳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2월 국회 같은 경우는 또 민생에 우선을 하겠다고 이제 네. 이런 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점이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야당의 반응은 지금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11명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반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구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1심 판결 결과로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에 기소됐는데요.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최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가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판부가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재판부는 이 검찰의 기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그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적법한 소환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 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는 곧바로 항소했습니까? 네,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판결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최 의원이 받은 재판에 적용된 혐의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오늘 재판부가 그 인턴 확인서 내용 자체에 모순점이 있고 이 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를 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봤다는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판단을 한 셈입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렇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서 각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러니까 별도 사건이죠. 그래서 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별개 혐의긴 합니다만 이제 사법부는 이제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가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별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서 같은 증거를 놓고 사실관계를 또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조 전 장관 그리고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최강욱 의원이 오늘 받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4월 재보선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몸이 달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안 대표 어제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그 몸이 달았다는 데 대해서 그 야권 지지자들은 전부 다 몸이 달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아침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경선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협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대표는 특히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화가 국민에게 지루한 삿바싸움으로 비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한때 좀 작은 소동이 일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보였습니다. 아, 오보였어요? 네, 오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전에는 또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의 사실 보도였는데요. 어제 동아일보가 그 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 중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고 오늘 이제 국민일보 인터넷판 쿠키뉴스라는 매체에서 그 국민의힘 입당을 뭐 사실상 확정 지었다, 곧 할 거다 이런 네.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국민의 당 측에서 어제 오늘 그 두 번 다 즉각 부인하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그런 제안을 들은 바 없고 지금까지 안 대표가 해온 걸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까지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후보들한테 아름다운 경선을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그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오늘 2시부터 이제 7분씩 이제 자기 비전을 발표하는 뭐 경쟁 프리젠테이션 같은 행사를 오늘 했고요. 네. 내일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앞두고 이제 뭐 당 대표의 입장에서 이제 뭐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당부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오히려 약간 눈길을 끈 부분은 오늘 이제 당 비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인데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자기 허물이 치유되기 전에는 나아가지 않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어떤 도덕성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알아서 자진 사퇴하라 이런 뜻을 지금 당부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한 건지는 취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일부 인사들은 자신의 얘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들 간에는 신경전이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뭐 당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 내부에서도 은근히 좀 이제 견제가 좀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경선 후보를 향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만들었다는 오세훈법 주인공이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는지 개탄스럽다 뭐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 후보가 총선 패배 원인을 특정 지역 출신, 이 3040 세대 조선족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앞서 오세훈 후보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광진구에서 패배한 데 대해서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 또 뭐 30대 40대가 많다, 또 뭐 조선족 기여원분들이 몇몇 명이 산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광진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산다. 네, 그래서 졌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예. 우상호 의원은 또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강남 음마 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는데 23억 아파트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반지하 서민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역시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해서 마치 갑의 위치에서 명령하듯 이야기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강남 음마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영선 전 장관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재건축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큰 정책 아래에서 움직여야 하는 민주당 출신 시장이 뭐 강남 재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이 박영선 전 장관의 5년간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분양주택 이 공약에 대해서 서울시의 그 방식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 유지가 어디에도 없다. 상상 속의 서울에 사느냐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후보들 간에 서로 견제가 점점 좀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김종인 위원장 아침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혹시 뭐 사퇴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돌아왔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가 또 예, 돌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내용은 좀 예상을 깨고 뭐 일종의 조건부 사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 가장 이제 기자들의 주목을 받은 부분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였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기자회견이 약 거의 30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3분의 2 정도 지나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장 그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건지 사실 기자들도 궁금한 상태였는데 결론이 좀 뒤에 나오는 밀괄식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하는 거 지금 하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네. 내가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냐. 만약에 안 하면 내가 그냥 사퇴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 얘기가 한 20분쯤 돼서 나왔고 그 앞에 20분간은 막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 선거 조직이라는 게 곧 돈이란 걸 깨달았다. 후원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예비 후보 시절에도 방대한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 한 달에 수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금을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럼 뭐 본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걸 네. 고백하러 혹시 회견을 하러 온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주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을 당에서 지원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고 제명하기로 했어요. 네, 조금 전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1차 회의를 마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 정당이 당원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뭐 후궁에 비유를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다고요. 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뭐 이렇게 좀 별로 흔쾌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 사과 의사를 표하면서 네. 다만 고 의원에게 미안하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비판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파장은 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네, 민주당이 네. 국회 윤리위원회 조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강풍이 불거나 지금 뭐 눈이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기상 상황이 계속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역 기상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고지를 해드렸는데요. 이하나 87님, 여긴 대전 서구입니다. 1시간 전 충북 보은 옥천 방면에서 대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은 옥천 쪽은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산발적으로 날렸고 대전 권역은 현재 바람이 다소 잔잔하고 눈은 내리지 않고 있다. 눈이 그만 내리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상황 알려주셨고요. 2039님 부산입니다. 완전 강풍이 부네요. 마당에 나무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휘익하는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부산 지역 상황까지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1032님 전라남도 완도군 해남에 완도 방향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견인차가 견인 작업 중입니다. 이런 소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니까요. 전남하고 세종, 대전 이런 식으로 좀 더 서해안 쪽 지역에 눈도 좀 많이 내렸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도 지금 강풍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상황 많이 알려주십시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진과 요양병원 입소자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해서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이런 순서로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체적인 백신 접종 대상 순서하고 시기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앵커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인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그 종사자들과 더불어서 실제로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의료진 중에서 고위험 의료자들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인데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말씀드린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하고 종사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역학교사관이나 아니면 구급대원 같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고 더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1분기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시설, 그러니까 집단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하고 종사자들 대표적으로 뭐 노인 재가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노숙민 뭐 시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그러니까 성인 만성 질환자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성 질환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라 1분기에 접종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상 증상,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 때문에 다소 순위가 밀려서 3분기에 접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3분기에는 나머지 성인분들,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분들 18세 이상에서 49세까지가 접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접종자나 나머지 2차 접종 대상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백신은 어디서 맞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백신 종류도 많고 또 백신을 맞는 그 어떤 기관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한 것 같던데. 일단은 백신의 종류가 지금 다양하잖아요. 네. 최소 4종에서 5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종류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온 농도, 그러니까 초저온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 내지는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 까다로운, 유통이 까다로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가 얀센과 같이 비교적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 용이한 이러한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10,0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괄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거점센터라고 해서 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의료기관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센터하고 위탁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분기에 백신 두 종류를 접종한다고 하던데 어떤 백신부터 어떤 순서대로 접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유리하면서 장점인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달에 실제로 그러니까 수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공급되는 백신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초도 물량으로 들어오는 게 5만 명분 정도가 화이자 백신이 2월 달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신이 실제로 접종이 예상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1월 4일부터 심사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네.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1월 25일 날 심사 접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접수 날짜가 실제로 이제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60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3월 달에나 실제로 접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이분을 특례 조항으로 해가지고 특례 사용 승인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아마 접종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 종류를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오늘 그 정부 브리핑에서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맞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해당자가 그거를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4분기 때 2차, 그러니까 미접종자분들이 접종하는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 불가피하게 접종 시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발열이라든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일단 예방접종 시기를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만약에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4분기 때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백신 접종률 목표치가 70%라고 하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각 백신마다 이제 보건당국에서 계약을 할 때 공급 시점, 그러니까 수급 시점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불가피하게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유럽에서 그 공급 또는 수급난이 발생을 하면서 예상치 않게 공급 물량이 크게 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의 수급,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일단은 최근에 파이저 백신이 그 외국의 일부,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사망 사례, 아직까지 연관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러한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신뢰 문제에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집단 면역 형성까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수급 문제, 더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신 접종을 맞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접종을 받는 대상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도 접종 부작용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일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개인마다 각각의 좀 그 계측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러한 부작용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 후에 일단 접종기관에서 한 15분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상작용, 그러니까 이상 반응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해당 지근거리에 있는 의료진한테 도움을 받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본인이 잘 인지를 했다가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의료진한테 빨리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미한 부작용인 경우에는 자택에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한 2, 3일 후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부작용들이 각 제약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수일 내에 특별한 조치 없이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빨리 의료진이나 아니면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에는 시기를 얼마 정도 둬야 됩니까? 이것도 백신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가 한 3주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과정에서 1회 접종과 2회 접종을 같이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얀센도 아직 임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 접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1차 접종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2차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면 1차 접종부터 다시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가능한 한 빨리 2회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만약에 2차 접종 시기를 다소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을 보건당국의 관계자,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회가 돌아올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백신을 하나를 맞고 다른 종류의 백신을 또 맞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교차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일부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시행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할 때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안전성은 차치하고라도 효능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효능 부분을 만드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세포 수용체 결합 부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효능이 똑같이 나올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 부분이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 접종은 일단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 항체 형성됐으니까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완치자에게 형성된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감염됐다가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더라도 일단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보건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사람들마다 완치자의 경우에 항체의 양이 얼마큼 형성됐는지가 각기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일괄적으로 뭔가 지표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일단 완치자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염된 상태라고 하면요. 감염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을 때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염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완치 후 90일 후에 백신 접종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감염돼 있을 때 바이러스하고 백신과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크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감염자는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백신을 맞는다고 100% 면역이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 면역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체 정도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고요. 지금 가장 높은 효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95% 예방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방 효과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향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왜 백신을 맞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방 효과는 설령 없더라도 실제로 감염됐을 때 임상 증상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즉 치사율,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이라면 11월쯤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문제가 가장 관건이고 거기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접종에 참여를 하시느냐 이분이 관건인데 만약에 신뢰도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신뢰도는 한 60% 정도고요. 네, 대신에 알겠습니다. 백신을 바로 맞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눈이 그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 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고 특히 내일 새벽까지는 더 세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일부 지방에는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